항상 꿈을 따라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내세요. 이러한 동기부여 문구는 특히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되기로 결정한 경우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거나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우주로 가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볼게요. 자,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나사 또는 다른 우주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해요. 지금은 나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해요. 수학, 공학 또는 과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해요. 한 번에 모두 취득할 수는 없지만 학위가 많을수록 좋아요. 또한 해당 직업에서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식 직후에는 나사에 입사할 수 없어요. 공부를 마치고 우주 엔진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로켓 제작 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나사에 지원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기관은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 기술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서 신체 사이즈가 설정된 매개 변수에 맞지 않는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잠재적인 우주선 승객이며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복을 착용해야 해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종석에 편안하게 앉을 수 없거나 우주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허용되는 파라미터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또한 시력이 좋아야 해요. 좋은 소식은 시력 개선을 위해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몸 상태가 양호하고 나쁜 습관이 없어야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하죠. 우주로 보내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니까 신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겁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해요.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몇 달 동안 우주선 안에서 지내야 하니 항상 예의 바르고 스트레스에 강해야 합니다. 다양한 테스트, 퍼즐 및 게임을 통해 위원회가 여러분의 정신과 성격을 평가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센서가 달린 러닝머신에서 달리게 돼요. 전문가들은 임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릴 위험이 최소화된 지원자를 찾고자 해요. 큰 근육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심장 및 기타 장기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우주 비행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선발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 비행사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년 동안 우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대중연설입니다. 모든 우주 비행사는 카메라나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제 ISS 팀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술 없이 우주왕복선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가장 즐거운 부분은 무중력 상태를 모방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은 구토 해성입니다. 특수한 공기 안에서 높은 높이로 올라가면 조종사가 파도와 같은 동작으로 비행을 시작해서 위아래로 다이빙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는 약 20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을 하루에 약 40회 반복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경험이지만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는 구토해성이라고 불려요. 또한 또 다른 무중력 시뮬레이터인 수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특별한 중성 부력 실험실에서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작업을 시뮬레이션하고 비상 절차를 연습하는 거대한 수영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험난한 과정에 대비하세요. 최대 7시간을 수중에서 보내야 해요. 비행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스쿠버 다이버가 되셔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비행복과 테니스화를 신고 일정 거리를 수영하는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압력 챔버 내부의 고압 및 저압의 영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다양한 압력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기내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든 시뮬레이터를 기억하세요.
이러한 훈련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내성이 필요하니 공황 상태를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해요. 또한 실물 크기의 우주선 내부 모형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ISS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정밀 공기 베어링 플로어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돼요. 마찰이 없는 환경에서 큰 물체를 운반하기는 쉽지만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멈추기가 어려워요. 에어 베어링 플로어는 에어하키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공기를 방출해서 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어떤 유형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파일럿과 미션 스페셜리스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 비행과 승객을 책임지며 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종사 및 기장과 상호작용하게 돼요. 이 전문가들은 과학 실험에 참여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해요. 과학, 의학, 공학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한 달에 15시간 동안 나사의 특수 제트기를 타고 비행해야 해요. 또한 궤도 정거장과의 착륙 및 도킹을 시뮬레이션하는 셔틀이라는 개조된 훈련용 항공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주 운송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양한 궤도선 구성 요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제어, 추진 시스템 등이 포함돼요. 교육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우주비행사에게는 한 명의 시스템 트레이너라는 고유한 교사가 배정돼요. 이들은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시스템 오작동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해결 단계를 안내합니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셔틀 미션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돼요. 실제 셔틀을 재현한 복잡한 시뮬레이터예요. 발사 및 이륙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셔틀을 궤도로 조종하고 ISS와 도킹하고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또한 복잡한 비행 기동을 실행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도 습득하게 돼요. 교육을 수료하면 우주비행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됩니다. 실제 비행과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길고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로의 모든 단계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발위원회가 각 후보자를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 우주 진출을 꿈꾸는 대부분의 개인이 탈락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시험과 도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를 방문하고 매일 지구의 숨막히는 경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우주비행사는 상당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자격, 임무에 따라 다르지만 우주비행사의 최소 급여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입니다. 무한히 펼쳐진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리법칙,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낯선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까요? 함께 살펴봐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대기가 얇습니다. 수성의 기온은 낮에는 426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기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온도와 끊임없는 태양 복사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술처럼 금속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티타늄과 백금은 고온을 완벽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하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지하에 살면 빛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큰 눈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방사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운 피부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금속이 되거나 두더지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성으로 넘어가죠. 금성은 매우 적대적입니다. 우선 헤어진 애인보다 더 독한 두꺼운 대기로 유명합니다. 행성 전체가 이산화탄소로 덮여있고 표면은 절대적으로 건조하여 엄청나게 덥습니다. 평균 기온은 약 452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예요. 또한 엄청난 기압도 잊지 마세요. 금성 위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수중 900m 아래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지구에서 온 아주 강인한 미생물만이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금성에서 살고 싶다면 미생물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성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열성 외골격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고 대기의 독성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폐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형제인 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백 년 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골격일 거예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회하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하고 아마도 헬스장에 가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또한 낮은 기압과 더 추운 기온에 적응해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해야겠죠? 즉, 체지방층이 더 두꺼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화성에서는 우리가 더 뚱뚱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피부에도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피부는 박테리아, 자외선과 같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완전히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는 큰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카로티노이드 때문에 주황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감자, 토마토 등과 같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일종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화성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매우 잘 보호합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화성 농산물 시장에서 호박을 많이 먹으면 서서히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목성에서의 생활은 더 쉬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목성에는 단단한 땅이 없습니다. 이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 거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구름처럼 그곳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착륙해서 걷는다고 해도 매우 두꺼운 안개 속을 이동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 몸집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목성의 온도 변동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표면은 무서울 정도로 춥고 대기 외층 아래에서는 온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셋째, 목성에 살았다면 언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음악도 없으니 파티도 없겠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화로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목성은 거친 바람과 폭풍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서 진화하더라도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토성에 착륙하기 전에 토성의 상징적인 고리를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성의 고리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착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토성 자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토성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가스 거성의 일부 층은 상당히 쾌적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에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 층에서 영하 3도에 이를 정도로 놀랍도록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스웨덴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의 층에 불과해요. 나머지 행성은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토성에서 생존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격렬한 폭풍, 강풍, 방사능 등 토성의 혹독한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피부를 진화시키고 단연제를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행성은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훨씬 더 추운 기온, 단단한 표면이 없고 대기가 매우 달라서 지구와는 매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과 비슷하지만 푸른 빛이 도는 행성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천왕성에는 심지어 물도 있어요. 유일한 문제는 이 행성에는 우리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성분인 암모니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또한 겨울이 끝이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둡고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극한의 온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두꺼운 피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 잘 보려면 더 큰 눈이 필요할 겁니다. 돌고래처럼 새로운 청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지도 모르죠.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해왕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해왕성에서 진화하려면 해왕성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태양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은 또 다른 가스 거성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 행성에는 단단한 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왕성에서 살려면 메탄이 풍부한 해왕성의 대기에서 떠다니거나 헤엄쳐야 합니다. 또한 숨을 쉬기 위해 아가미 같은 것을 발달시켜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주 파충류나 우주 물고기가 될 겁니다. 해왕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강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한 곳에 서 있기 어렵습니다. 바람을 견디려면 몸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이 먹고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네, 알아요. 엄밀히 따지면 행성은 아니지만 우린 여전히 명왕성을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작고 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세계, 명왕성은 우리 달보다 훨씬 작아요. 그 때문에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위에 서 있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피하려면 가짜 중력 기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새로운 신경계를 진화시켜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명왕성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표면 아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심지어 얼음산도 있습니다. 장비와 옷, 보급품만 제대로 갖추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번거로울까요? 어쨌든 수성의 뜨거운 열기부터 해왕성의 영하의 온도까지 각 행성에는 고유한 환경적 도전과 진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해요. 무중력,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놀라운 광경, 그리고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무한하고 무시무시한 암흑의 우주. 네, 다 멋지지만 이런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산소 부족, 우주에서 떠다니고 우주선에 머무르면서 언제쯤 귀환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 후자의 경우가 한 러시아 우주 비행사에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33살의 비행 엔지니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미르 우주 정거장에서 311일을 무중력 상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세르게이의 긴 여행은 1991년 5월 18일에 시작됐어요. 그날 그는 수송선에 탑승하여 미르 우주 정거장으로 향했어요. 5월 20일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이 완료됐어요. 그곳에서 세르게이는 다른 엔지니어와 함께 우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번 우주 유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정거장을 점검하고 과학 실험을 했어요. 동료가 있고 할 일이 많을 때 우주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르게이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 상황이 악화됐어요. 계획에 따르면 임무는 5개월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우주 비행사들이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송선이 마침내 정거장과 도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우주 비행사 중 한 명만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세르게이는 미르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유일한 비행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했어요. 우주 정거장은 비워둘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를 대신할 사람이 와야만 했어요. 그는 우주에 그렇게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거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세르게이는 곧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1991년 12월 25일은 소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큰 위기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귀환은 불가능했어요. 세르게이의 상태를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우주 공간에 완전히 혼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어요. 몇 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주에 있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인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첫째, 근육이 약해져요. 몸은 필요한 하중을 받지 못하고 근육은 끊임없이 이완된 상태에 빠져 근위축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요. 우주 비행사는 매일 1년의 운동을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 외에도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해지죠.
그런 곳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 어떤 우주 비행사라도 집으로 돌아간 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우주에는 사람에게 위험한 많은 양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여러 출처에서 나와요. 주요 방사선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사선이 대기 상층에 축적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대기 중에 이러한 방사선 축적은 우주 비행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악의 방사선은 은하 방사선입니다. 먼 별과 은하에서 오고 모든 생물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방사선은 많은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고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파괴해요. 요즘 모든 우주선과 ISS에는 방사선을 반사하는 보호막과 코팅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0%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세균과 미생물이 많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의 수비력은 약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우주 비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에 더 취약해요. 또 식품 섭취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요. 튜브에 든 음식은 천연 제품에 들어있는 유용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지 않아요.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해야 합니다. 우주복은 거대하고 불편한 옷이에요. 움직임을 억제하고 몸에 압력을 가해요. 우주에서의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려요.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망가질 수 있고 신체가 방출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 얼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방해해요. 우주 유영 동안에는 수천 가지의 위험이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리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렌치는 볼트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를 잡으려다 무의식적으로 우주선 밖으로 몸을 밀어낼 수 있어요. 볼트를 잡으면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게 없지만 다행히 안전줄이 있어요. 어쨌든 잘못 부착했기 때문에 우주복과 분리될 수 있어요.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비행 각도를 바꿔요. 이제 단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할 거예요. 지구와 검은 우주가 눈앞에서 번쩍여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우주 비행사는 어떤 문제에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해요. 그들은 튼튼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요. 임무 중 약해지긴 하지만요. 게다가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돼요. 몸이 약해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을 차가운 진공의 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해주는 건 작은 벽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또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신경계를 손상시켜요. 다행히 우주 비행사들은 엄격한 심리 훈련도 받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우주에서 혼자 지내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면 심각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세르게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을 하고 물론 집을 그리워했어요. 한 달 후에도 그는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 데려올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사기는 떨어졌어요. 점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 정거장에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개발된 캡슐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세르게이는 정거장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 위치를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또한 미르도 팔고자 했어요. 이것은 세르게이가 계속 정거장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세르게이의 임무는 계획보다 2배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우주에서 10개월, 즉 311일을 보내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약 5,000번 지구 주변을 날았어요.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가게 됐어요. 독일이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 약 240억 원을 지불했어요. 독일이 교체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칼료프는 캡슐에 올라 지구로 날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가 착륙했고 모두들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는 매우 야위었고 땀에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4명의 남자가 그를 캡슐에서 꺼냈어요. 그들은 그가 땅에 서도록 도왔고 모피 코트를 덮어주고 육수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런 비행은 그의 삶에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 같았지만 우주 비행사의 사기는 높았어요. 2년 후 그는 다시 우주로 가서 나사 우주 비행 왕복선을 타고 비행한 최초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그는 ISS에서 처음으로 생활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2005년에 그는 6번째이자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ISS에서 6개월 정도를 보낸 후 착륙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이 비행 후 그는 총 803일 동안 우주에 머무른 것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불과 10년 뒤 누군가 이 기록을 깨뜨렸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어렸을 때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이 우주 비행사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 선실을 가로질러 젤리 덩어리를 띄우는 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건 우주 유포리아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이기도 해요. 아무도 우주에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주 유포리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바로 앞과 중앙에 바로 거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폴로 14호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달의 골프공을 밀반입했고 골프공을 달의 궤도로 쳐서 그걸 달을 위한 작은 위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들 그게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죠. 아폴로 16호 우주 비행사 찰스 듀크는 1972년 지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경쟁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의 6분의 1 중력의 혜택을 보고 올림픽 선수들을 앞지르려고 시도했죠. 듀크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 뒤로 돌아 배낭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가방이 깨졌다면 치명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었어요. 듀크의 지휘관인 존 영은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미없었죠. 하지만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암석 샘플을 수집하면서 어린이 동요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우주 유포리아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일찍이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묶여서 우주 유형으로 우주를 최초로 걸은 미국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주 유포리아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최초의 제트백 또는 공식적으로 인간 조종 장치라고 불린 MMU로 자신의 이동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안 돌아갈래. 이거 재밌어. 마침내 제미니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에드 화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주 유포리아에 뭔가 불길한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중력 상태가 밑으로 지나가는 지구의 광경과 합쳐지면 모든 의무감을 압도하는 흥분감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주 유포리아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주 유포리아의 효과가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루나 로버를 운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차량은 권장 속도를 초과했으며 로버가 2바퀴를 들썩거릴 때 심지어 종종 공중에 떠 있을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캐나다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묶인 EVA 즉 우주 유형을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를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우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죠. 은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너무 감성적으로 압도되어 헤드필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눈에 고여요. 헤드필드는 기쁨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하지만 헤드필드는 유학을 위배하고 지구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헤드필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말했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주 유포리아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우주 비행사 헤드필드는 우주 왕복선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EVA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주 유포리아가 개입한 거였죠. 우주 유포리아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우주 비행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우주선의 모든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저궤도인 LEO라고 불리는 483km 미만의 궤도를 돌아요. 지구 저궤도에는 중력이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은 달을 궤도에 있게 하고
달은 약 40만 2,336km 떨어져 있죠. 실제로 우주 비행사 150명은 지구 저 궤도에서는 64kg이 나갈 거예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중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낙하 때문이에요. 무언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해요. 로켓이 발사되고 약 8분 후 엔진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은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때 로켓은 약 시속 28,158km의 궤도 속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만 절대로 지구에 부딪히지 않죠. 계속해서 지구의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곡선 경로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궤도에 있고 자유낙하예요. 비록 모두가 무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자유낙하할 때 발밑에 욕실 저울을 둔다면 0이 뜰 거예요. 그건 체중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의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특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달로 가는 첫 여행에서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뒤돌아보고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은 제한된 수의 지구 사진만 찍었어요. 그거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달에서 본 지구 도디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환경 운동가적인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버뷰 이펙트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예상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지구의 거의 모든 지구본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에요.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지구본은 보통 다양한 색으로 각 나라를 보여주죠. 물론 각각의 나라에는 별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구본들은 지구의 지구본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지구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아요. 교실 지구본의 나벨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세계. 이 지구본들은 세계라고 불리는 곳의 본이에요. 세계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어요. 세계는 우주에 없어요. 누군가의 책상이나 선반 위에 있죠. 우주 정의의 기원은 지질학적인 거예요. 우주는 지구 대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정의돼요. 지구는 심지어 천문학적인 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인 아폴로 8호의 임무에 지구의 어떠한 사진도 찍는 게 계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셀카란 게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또 달에서 지구 도지를 보는 심리학적인 영향이 왜 그렇게 심오했는지도 설명이 되죠. 누구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었죠.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주선 밖 우주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백만 개의 별들도 빛나는 은하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는 여러분 발 아래를 지나가는 푸른 대리석이에요. 꽤나 흥분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아폴로 9호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감지 요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오버뷰 이펙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슈웨이카트는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주비행사 슈웨이카트만이 오버뷰 이펙트를 느낀 건 아니에요.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분자를 진화시킨 것과 같은 보편적인 과정의 연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것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유대감이었어요. 저는 화합의 황홀경이라고 표현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유대감만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느꼈고 감각적으로 경험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느낌에 압도되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몇 년 후 우주비행사 미첼은 우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달랐어요. 미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일치감의 행복감이 명상하는 수도승과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미첼의 연구는 아주 중대해서 1998년 나사는 우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우주 왕복선 임무를 시작했어요. 뉴로랩 미션은 뇌세포가 지구 저궤도에서 자유낙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을 실험실 동물의 뇌세포와 우주 비행사들의 것들로 연구했어요. 우리 모두가 우주 비행사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걸 가상현실로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오버뷰 이펙트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에 묶인 관점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느끼는 우주 유포리아도 약간
맛볼 수 있게 해줬어요. 휴스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주로 떠나는 최초의 상업적 휴가에 탑승한 엄성된 승객들을 인터뷰 중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우주모험을 떠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챙길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따라 여러분이 선발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연필, 전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 되네요. 전설에 따르면 미국은 우주에서 작동하는 펜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중력의 부재는 우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처럼 잉크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죠. 연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우주 여행자들과 낱말 퍼즐을 풀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모험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칫솔을 챙기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베테랑 우주 비행사들에 따르면 칫솔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기술은 우주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물병을 짜면 물 분자가 작은 거품으로 떠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칫솔을 적시면 칫솔이 자연스럽게 물을 머금고 있어 치약을 바를 수 있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 재미있는 양말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주에서는 걸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땅에 많이 닿지 않으니까요. 둘째, 우주는 패션 스타일을 뽐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있는 동안 특별한 옷을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주 여행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양말은 발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도 표현해 줄 거예요. 어느 날은 웃는 얼굴이 그려진 양말을 신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린치 테마 양말을 신을 수도 있죠. 물론 양말은 기내에서 매우 유용하며 잘 미끄러져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에 편의점에 갈 때는 우주 여행을 위해 물티슈를 사야겠어요. 경험 많은 우주 여행자들은 물티슈를 좋아합니다. 이 물티슈를 발명한 건 나사가 아닌데 말이죠. 우주선 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티슈가 최선의 선택이죠. 향이 있다면 더 좋겠죠. 우주 비행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티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독용 물티슈와 몸에 사용하는 물티슈를 따로 구입하기도 하죠. 우주에 올라가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사가 벨크로를 발명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매우 지능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사에서 발명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벨크로는 1950년대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 평범한 이유로 발명되었습니다. 우주 여행자들이 중력 방지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죠. 물론 중력을 없앨 순 없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물건에 벨크로를 붙인 다음 우주선 벽에 부착된 벨크로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직접 가져간 것이 가장 좋겠죠.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집에서 가져온 사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선택하세요. 우주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탑승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해리 스타일스 포스터는 지구의 침실에 두고 가는 게 좋겠죠? 실제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가져가세요. 피자라고요? 여행과 새로운 장소 탐험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다양한 맛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요. 하지만 적어도 피자는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화물선으로 피자를 배달받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재료가 신선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인의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크레페와 핫도그를 먹기도 했죠. 이 피자 파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음식이 공중에 뜬다는 점일 거예요. 지구의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이 아닐까요? 변기를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변기에 애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주 화장실은 이상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나사는 화장실 시스템을 개선해 왔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어요. 노트북이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노트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 곳곳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의 대부분을 ISS에서 보내지 않더라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엔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어요. 네, ISS 전역에 인터넷이 깔려 있다고 해요. 놀랍죠? 오락거리로 요요가 좋을 거예요. 우주에서는 요요를 앞뒤로 튕길 중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요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퍼즐을 좋아해요. 이것도 제 목록에 꼭 있을 거예요.
공중에 계속 떠다니는 퍼즐을 만들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우주선 안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조각을 피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퍼즐을 완성하면 거북이가 우주선 주위를 유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챙길 수는 없지만 창문은 우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이번 여행의 몇 가지 규칙을 명심하세요. 각 여행자는 우주에 머무는 동안 한 번의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일부 엘리트 우주 비행사도 전체 경력 동안 우주 유영을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 유영은 위험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에 올라가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날은 떠다니는 강통 안에 갇혀 있을 테니까 창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창문은 현재 위치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주와 지구를 잘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물론 카메라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항공기나 국제우주정거장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커피를 직접 챙길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까지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있을 때 인스턴트 커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가들이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ISS 프레소 머신들이 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지구인의 에스프레소 머신과 크기가 비슷해요. 하지만 이 커피를 마시려면 우주 여행자는 빨대와 함께 무중력 커피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커피를 평범한 방법으로 마시려고 하면 뜨거운 커피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을 겁니다. 대신 커피가 컵 바닥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발명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기타를 챙기면 어떨까요? 악기가 빠졌어요. 일반 항공편을 이용했다면 수화물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기타를 가져가세요. 크리스 헤드필드와 같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악기를 가져가기도 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버전으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보위 자신이 크리스 버전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침묵을 도모하는데 좋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네, 상상할 수 있고 정말 멋질 거예요.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나사에 전화해서 행운의 우주 여행자 중 한 명으로 뽑아달라고 요청할게요. 우주에서 만나요, 친구. 우주로 가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하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우선 항상 슈퍼히어로처럼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레일을 잡고 팔의 힘을 이용해 모듈 사이를 이동해요. 이런 이동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주에서 몇 달만 지나면 진짜 고개사가 될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의 특별한 전망 공간인 큐폴라 창문을 통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지구의 멋진 사진을 찍기도 해요. 새로운 게임도 발명해요. 목표물을 맞추거나 정거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게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무중력 스포츠는 정말 멋질 거예요. 저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바이시클 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중에 떠있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거나 물기를 잡으려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하지만 이 모든 재밌는 것 외에도 잠도 자야 해요. 우주에서는 그게 쉽지 않죠. 중력이 없다는 건 장난을 치고 방을 가로질러 날아다닐 때는 멋질 수 있지만 피곤해서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눕고 싶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주비행사들은 벽에 부착된 작은 침낭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몸이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물건에 부딪힐 위험이 없어요. 저 위에는 자다 걸어다니는 몽유병은 없고 자면서 떠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1961년 한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무려 17번이나 돌면서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 비행사들은 우주 캡슐을 작은 쓰레기통이라고 묘사했고 우주선 자체는 폭스바겐 비틀의 앞좌석 크기 정도라고 말했어요. 우주에서의 수면은 지구에서의 수면과 매우 달라요. 우주에는 위도 아래도 없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는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면실은 전화부스 크기 정도인데요. 비좁은 공간이고 다른 곳처럼 멋져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구 근처에서 자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변의 거품을 형성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더 까다롭죠. 우주비행사들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가리고 지구의 일부 사람들이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수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해요. 우주에는 햇빛을 걸러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더라도 태양이 너무 밝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주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또한 우주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 궤도를 돌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1시간 30분마다 새로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는 팬과 기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수면을 위해 귀마개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중력이 있든 없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누구나 심술이 나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혈압, 면역체계, 신체 균형 및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까다로워요.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하루에 약 8시간에서 8시간 반의 수면을 취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ISS에서 근무하는 우주인들은 평균 6시간만 수면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불면증과 수면 부족을 겪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온도도 그다지 쾌적하지 않아요. 우주비행사는 때때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하거나 밤에 할당된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수면 교육을 실시하고 승무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완 기술을 장려해요. 꿈과 악몽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흔한 일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도 코를 골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하고 나른한 것 같은 기분 아시죠? 몸과 뇌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요. 약간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은 보통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라지지만 우주에서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이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우주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주기를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는 S 프로세스와 일주기 리듬입니다. S 프로세스는 우리가 하루 동안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해요. 우주에서는 신체가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S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일주기 리듬 역시 우리 몸의 내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빛과 어둠에 대한 노출과 같은 신호가 완전히 엉망인 우주에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 시계를 설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저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있겠죠. 우주비행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나사는 우주정거장 내부에 지구의 하루를 모방한 특수 조명을 추가했습니다. 밤에는 외부 빛을 차단하고 낮에는 충분한 빛을 제공해서 우주비행사가 가능한 한 적절한 시간에 깨어있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죠. 우주비행사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팁이네요.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심술궂고 우울한 모습으로 새로운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특별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ISS의 우주 비행사들만큼 공간이 넓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숙소는 지구에 있는 편안한 침실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무엇보다도 개인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동시에 달로 가는 길에는 프라이버시와 작별을 구하세요. 이러한 임무에서는 승무원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텐트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의 시차를 상상해보세요. 보통 우주비행사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차에 시달리게 돼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수면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장소의 시간과 시차에 맞춰 취침과 기상 시간을 변경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우주비행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우주정거장에 도착하면 모두 그리니치 표준시인 GMT라는 공통시간으로 전환해요. 그리니치 표준시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을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과학자들은 승무원들이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지구에서 우주 임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존슨 우주센터에는 달기지나 우주선과 거의 같은 크기의 헤라라는 특별한 거주지가 있는데 승무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연구원들은 승무원들의 수면 패턴과 업무 수행 능력을 연구해요. 나사는 승무원 건강 및 성능 탐사 아날로그, 즉 차피라는 멋진 실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임무는 곧 시작될 예정이며 지휘관, 의무장교, 비행 엔지니어, 과학장교 등 4명의 승무원이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화성 듄 알파라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거주지에서 화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른 일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까지는 아직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았지만 서둘러서 잘 준비해두는 게 좋죠. 누군가의 손가락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농구공을 상상해보세요. 공 중간 근처에 있는 부분은 손가락이 있는 지점보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더 오래 걸려요. 지구도 그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회전해요.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행성이 자전할 때 시속 1609km로 회전하는데 반면에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도는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 모두 똑같이 빠르게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7,826km로 돌기 때문이죠. 우리 행성의 내액과 외액의 경계 온도는 섭씨 5,982도예요. 태양 표면만큼 뜨겁죠. 그리고 그곳의 압력은 해수면에서의 기압의 330만 배예요. 2-3년 전 소행성이 지구 궤도로 끌려와 지구 주위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보통의 자동차보다 크진 않았지만 여전히 큰 문제였죠.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100만 개 이상의 소행성들 중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도는 두 번째 소행성이었어요. 2020 CD3이라고 불리는 임시 미니 위성이었죠. 하지만 지구와 같이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이 소행성은 무작위의 궤도를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2020 CD3과 같은 일시적으로 캡처된 물체는 드물어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잡혀있기 위해선 특정한 방향과 속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성에 충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우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와 은하단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우주 밖에 엄청나게 거대한 물체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수십억 년 후 우주의 팽창은 우주를 매우 넓게 분포하게 해서 우린 하늘의 별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달은 완벽한 구가 아니에요. 달걀처럼 생겼죠. 게다가 달의 질량 중심은 기하학적 중심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금속눈이 내리고 산성비가 내려요. 좋은 휴양지는 아니죠. 토성은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고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모그와 같은 주황색을 띠게 하는 유황을 목성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음파는 공기 분자를 진동하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다른 행성과 위성들도 그들의 대기와 바다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소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진동하고 음파를 전달할 분자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우주가 단지 황량한 진공이 아니라는 걸 고려할 때 모든 연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허함 사이에는 가스의 구름과 갈 길이 든 다른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음파가 가능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게 부풀어 오르는 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해도 분명 어떤 끝은 있겠죠.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알아낼 것 같진 않지만 만약 알아낸다면 과연 그건 뭘까요? 거대한 벽돌벽 그 너머의 공허? 아무 곳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심연?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우주가 가장자리를 가질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추론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이론은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려워요. 우주는 실제로 무한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독특하지 않아요. 그 뜻은 저 어딘가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혹은 다른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중 한 명은 조금 더 키가 작고요. 다른 한 명은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가능한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똑같아요. 또 많은 작은 우주들로 구성된 다중 우주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다른 비슷한 버블들 중 아주 작은 버블일 뿐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버블 우주가 서로 접촉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면 중력이 그 사이에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세 개의 우주가 연결될 때 우리의 고향 우주를 만든 것과 같은 빅뱅이 일어나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얼어붙은 메탄 구름은 시간당 1931km의 속도로 행성을 가로질러 강타해요. 해왕성의 핵은 고체이며 주로 철과 다른 금속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량은 지구보다 1.2배 커요. 실내 온도는 섭씨 1982도까지 올라가요. 천문학자들은 또한 7242km 깊이에 다이아몬드 결정이 빗발치는 다이아몬드 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에서 사람들은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일몰에 익숙하죠. 하지만 화성에서는 보통 분홍빛을 띠던 붉은 하늘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파랗게 변해요. 왜냐하면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햇빛이 덜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화성 대기의 미세먼지는 푸른빛을 흡수하고 지구에서 보통 볼 수 있는 따뜻한 색을 없애요.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두 일몰은 장관을 이루어요. 지구의 약 4분의 1 크기로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위성들에 비해 상당히 거대해요. 태양계 어디에도 이런 경우는 없죠. 명왕성은 거의 절반 크기인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이라기보다는 쌍둥이 같아요. 우리 태양계에는 150개 이상의 위성이 있고 지구의 위성은 전체 위성 중 5번째로 커요. 달에는 용암동굴 미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달 지하 지형도의 결과를 받았어요. 그들은 달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길이 48km, 폭이 96km로 이 동굴은 30억 년 된 화산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용암의 흐름들이 굳어진 후에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용암이 계속 흘러 바위를 녹이고 터널과 동굴을 형성했죠. 나사에 의해 발견된 달 표면의 수많은 구덩이가 용암 동굴의 입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구의 금 대부분을 캐낼 수 없어요. 99%는 수십억 년 전에 지구의 핵의 철에 이끌려 지구 중심부에 있거든요. 여기엔 160조 톤의 금이 있어요. 이 정도면 그걸로 지구의 표면을 45cm의 높이로 덮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후에 운석들이 땅에 충돌하면서 여분의 금을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희귀했을 거예요.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어떤 신비로운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달의 뒷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보다 5배나 더 큰 금속 더미 크기 정도였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건 수십억 년 전에 달 표면에 나타난 거대한 분화구 아래 거의 321km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 덩어리는 슈퍼 충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달에 충돌했던 물체의 금속 핵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빨리 이 발견을 손에 넣고 싶어 하죠. 그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남극 아이켄 분화구에 대한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지구에 있었다면 그것의 타원형 분지는 워싱턴에서 텍사스까지 달할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천문학자들은 퀘이사라고 불리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발견했어요. 떠다니는 수증기는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이 특별한 저수지는 지구 해양의 약 140조 배의 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12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멀리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매달 근육량의 약 1%를 잃을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지속되는 운동 식이요법을 고수해야 해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37억 5천만 년 후에 만나게 될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그들은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거예요. 전 그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모든 별을 세어보려고 한 적 있나요? 네, 행운을 빌어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추정치로는 그게 2000억 개 이상이라고 해요. 전체 우주의 경우 적어도 1억 조의 별이 있어요. 이건 1 뒤에 0이 21개부터요. 비교를 위해 우주에는 모든 지구의 해변의 모래 알갱이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직업 중 하나일 거예요. 우주비행사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부피가 큰 우주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종이 속옷을 입는다고 진지하게 믿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그냥 떠내려간다고 확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주비행사는 빨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세탁기를 의뢰했어요. 농담이었을까요? 어쨌든 우주비행사들은 명백한 이유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ISS에 물을 공급하는 건 터무니없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갓 세탁한 침구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꿈만 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정거장으로 새 옷이 배달돼요. 안타깝게도 말 그대로 우주로 무엇이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옷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입고 있어야 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유일한 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후각을 일부 잃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같은 반바지를 입고 속옷을 3, 4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옷을 입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사의 일반적인 복장은 반팔 셔츠와 긴 카고 팬츠로 구성돼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입는 평범한 옷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가능한 ISS 내부를 벗어나면 당연히 특별한 옷이 필요해요. 바로 두툼한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햇볕이 내리쬐는 121도에서 그늘이 드리워진 영하 157도에 이르는 엄청난 온도 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이 모든 보호장치와 체온을 배출하는 냉각 튜브가 있어도 우주비행사는 땀을 흘리며 우주비행을 해야 합니다. 우주활동용 우주복을 입는다는 건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체온과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에는 긴 속옷처럼 몸에 꼭 맞는 내부 의류가 포함됩니다. 이 아이템은 종종 다시 입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SS에는 세탁기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하거나 유독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주 공간에선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가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동시에 이미 ISS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주복과 그 안의 옷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곧 악취뿐만 아니라 위생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생물오염의 놀라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체액 및 기타 이물질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달과 같이 더 긴 임무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동시에 우주복 안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요. ISS에서 물은 일상적인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나사는 유럽 우주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에게 우주복의 생물학적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사가 수행한 셔틀 프로그램에서 우주복은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에만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의 수명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해야 했죠. 미생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10여 년 전 한 전문가 팀이 우주복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직물을 5cm 정사각형으로 잘라 페트리 접시에 넣고 이 샘플에 몇 가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배양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직물 중 일부는 구리가 주입되었습니다. 구리는 항균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박테리아가 이 원소에 닿으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불안정해집니다. 금속의 이온은 미생물을 손상시켜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나사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은으로 처리된 직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자도 접촉한 세균에 구리만큼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14일 동안 옷감에서 자란 물질을 관찰한 결과 연구진은 단 하나의 화합물만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드레싱 등을 소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 분자 용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금속의 이온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걸로 판명됐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무균 상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장기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백만 개의 미생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22년 나사는 차세대 우주복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기업 엑시움 스페이스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프로토타입 우주복이 등장했죠. 이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어요. 이 탐사의 주요 목표는 자연위성의 남극에 승무원을 착륙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복은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진 직물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이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은 물 루프에 살균제를 추가해서 미생물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주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주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 슈트 또는 호박 슈트라고도 불리는 고급 승무원 탈출 슈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이륙할 때, 즉 우주선이 발사될 때 이 우주복을 착용합니다. 이 슈트는 초고공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곳은 기압이 너무 낮아서 특수 보호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승무원은 부분 압력 슈트를 입지만 우주 승무원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완전 압력 슈트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비상 상황에서 우주 비행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일반 펌킨 슈트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우주비행사들은 주황색 우주복 없이는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주복 디자이너들은 왜 이 색을 선택했을까요? 주황색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주황색이 해상 구조 등 수색 및 구조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VA의 경우라면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우주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떠날 때 이 슈트를 입습니다. 이 우주복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공간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또한 작은 파편이 우주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EVA 슈트가 오렌지색 슈트보다 훨씬 부피가 크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 겹의 단열재와 두꺼운 보호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통기성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온도 조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유영을 할 때마다 우주 정거장에 묶는 밧줄을 사용하는데 테더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주복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정거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제트 추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흰색은 다른 색상보다 태양의 열을 더 잘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과하게 열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은 광활한 검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비행사의 작은 점을 발견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우주복은 우주 비행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너무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이때 특수 장갑이 등장합니다. 특수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우주 비행사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줘요. 아무리 가슴 아픈 연속극을 많이 봤다 해도 우주 공간에서 우는 건 불가능해요. 엄청 애를 써서 울려고 해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눈물은 중력 법칙에 의해 흘러내리는데 우주선에서는 다르게 작용됩니다. 그래도 눈물샘은 평상시처럼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바로 눈에 축적될 거예요. 더 울수록 눈물방울이 더 커지죠. 기본적으로 각 눈에서 한 번씩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울지 않더라도 우주에서 보통의 얼굴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새로운 조건에서 조금 붓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생리적 요구는 생리적 요구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변기물을 내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주에선 물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에요. 두 번째, 우주에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우주정거장의 식수는 파우치에 담겨진 상태로 반입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중력 상태에선 흡입하는 장치가 있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일회용 파우치가 있어요. 저장고는 10일마다 바뀝니다. 또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오물을 우주 비행사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재활용하고 여과해주는 매우 복잡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샌드위치, 아보카도, 그리고 계란 토스트, 바삭한 크로와상, 감자칩. 우주에선 절대 못 먹는 것들의 간단한 목록이죠. 당연하죠. 무중력에서는 초콜릿칩 쿠키를 먹는 동안 모든 부스러기들이 떠다닐 거예요. 이 부스러기는 순식간에 우주선 전체로 퍼지게 될 테고 정말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 장비를 방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자연적인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식사와 물론 약간은 끓여야 하는 파스타를 먹어요. 누구도 우주선에서 일품 요리를 기약하진 않았지만 맥앤치즈는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물과 가열 오븐이 제공되거든요. 안 좋은 뉴스는 우주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은요, 다양한 조미료가 있어요. 케찹, 마요네즈, 겨자까지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주에선 아무것도 뿌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소금과 후추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우주 비행사들의 식사는 평화로운 초원의 어딘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소풍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캠프파이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산소도 부족하고 창문도 열 수 없어요. 우주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잊어야 할 한 가지는 아침을 밝혀주는 갓 우려낸 커피예요. 남은 임무 수행 동안 간 커피 콩에 덮여 보낼 게 아니라면 커피를 만들 방도가 없어요. 그래도 전혀 커피를 즐길 수 없단 건 아니에요. 단지 캡슐 버전으로 커피를 마셔야만 할 거예요. 맛도 꽤 괜찮고 게다가 멋진 우주 광경도 있죠. 어쨌든 일반 커피와 우주 커피의 차이점을 못 찾을 것 같네요. 우주에 있는 음식과 음료는 약간 다른 맛이 나는데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이 모든 맛이 훨씬 더 강하다고 인정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액이 제로G에서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인데 다리에 있는 대신 머리 위로 올라와서 공기 통로를 막죠. 또 기내에서는 사람들의 감각, 특히 후각을 무디게 만드는 강한 냄새가 많이 나요. 만약 우주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된다면 여기요, 문자 보내주세요. 면도하고 머리 자르고 당연히 손톱을 다 깎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모든 작은 털과 손톱은 빵 부스러기와 매우 비슷해요. 일단 잘라내면 말 그대로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동료의 발톱이 여러분 얼굴에 닿는 건 원치 않겠죠. 우주 비행사들은 일회용 면도기나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면 우선 피부를 적셔야 해요. 물방울을 짜서 잡은 뒤에 얼굴 전체에 펴바르죠. 다음 단계는 지구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면도용 크림을 약간 바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면도를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칼날의 털을 제거하려면 작은 물방울과 마른 수건으로 칼날을 닦기만 하면 돼요. 얼굴을 닦아내기 위해 물방울을 한 번 더 짜면 짜잔! 이제 말쑥하게 면도가 됐어요. 전기 면도기는 조금 달라요. 이 기기는 작은 진공청소기처럼 보이는 특별한 장치가 위에 붙어 있어요. 일단 잘린 원치 않은 털들을 모두 처리해주죠.
우주 비행사들은 손톱을 가두어두는 흡입 장치가 있는 통풍관 바로 앞에서 손톱을 깎아요. 물론 자르는 동안 손톱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모든 손톱들을 잡아서 관 아래로 내려보내야 하죠. 같은 통풍관이 기내 공기를 청정해주는 역할도 해요. 손톱 깎기에는 무중력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체에 벨크로 패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우주에서 기타를 연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건 그렇고 떠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벨크로 패치가 있어요.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을 해봅시다. 20세기 중반 이후 몸을 씻는 것은 가정용 샤워기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어요. 여러분이 우주에 있지 않는 한 그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화려한 샤워젤과 바디크림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주에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바디 베스 파우치밖에 없어요. 그걸 사용하려면 우주 비행사는 180ml의 뜨거운 물과 60ml의 차가운 물로 파우치를 채워야 해요. 이 봉지에는 물방울을 뿜어내는 빨대가 위에 있어요. 이 소량의 비눗물 한 방울은 손을 씻기에 충분해요. 다 됐다면 수건을 들고 손을 닦으세요. 그런 다음 마르게 어딘가에 놔두면 돼요. 좋은 점은 증발된 물이 우주 비행사들이 재사용할 수 있게 정거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샤워가 하고 싶다면 온몸에 그 비누 거품을 바르세요. 우주선에선 정기적으로 샤워할 수 없어요. 집에서 우주에서 영감받은 샤워를 해보려면 물티슈로 하거나 물 240ml와 수건을 준비하고 그 물을 온몸에 부은 뒤 말리세요. 상쾌하죠? 정말 머리가 긴 분들도 걱정 마세요.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 물주머니, 빗, 그리고 수건만 있으면 돼요. 두피에 물을 약간 뿌리고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감고 마법의 샴푸를 약간 더한 뒤에 머리를 빗으세요. 필요하면 물을 조금 더 붓고 부피에 수건을 톡톡 두드려 남은 물을 말려주세요. 사실 수건은 기름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 감은 우주 비행사의 머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이 닦는 게 아마 그리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 않겠죠? 칫솔을 물에 적셔요. 물을 쉽게 빨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하는 치약은 보통 치약 같아 보여요. 끝나면 수도꼭지를 열어 칫솔을 씻어요. 헤헤, 딱 걸렸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치약을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튜브 형태지만 매장에서 보는 치약은 확실히 입안을 헹궈줘야 해요. 우주에서 영감받은 칫솔질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인처럼 잠을 잘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는 동안에는 안락한 침대와 어둠은 볼 수 없어요.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궤도 속도가 약 시속 28,000km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출과 일몰을 16번 봅니다. 일출과 일몰은 몇 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잠들기는커녕 사진 찍을 시간도 부족하죠. 이 모든 것이 수면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주 비행사들은 태양과 상관없이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물론 수면 마스크는 필수예요. 또 다른 문제는 무중력이에요. 또 우리가 편하게 누웠을 때 체온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양질의 수면을 위해 중요하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우주 비행사들은 침낭 속에 누워 몸을 벽에 붙이는 반면 어떤 우주 비행사들은 그냥 떠다니는 걸 선호합니다. 아주 질 좋은 볼펜도 우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쓰려면 잉크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중력이 없으면 안 되죠. 단순한 연필도 안 돼요. 깎을 때 나오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60년대에 사람들이 막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메모를 하기 위해 샤프를 사용하곤 했어요. 얼마 후 1965년에 우주펜이 도입되었어요. 질소로 가압된 카트리지가 있어서 잉크가 팁 쪽으로 가압됩니다. 이 펜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물속, 극한의 영하의 온도, 그리고 심지어 시험 볼 때도 말이죠. 보너스 사실 하나. 농구를 좋아한다면 우주여행을 하지 마세요. 우주선이 충분히 크더라도 공이 그냥 떠다닐 테니까요. 시청 중 잠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여러분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비행사에 지원해야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인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번잡한 일 없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은 437일과 몇 시간의 추가 시간입니다.
우주에서라는 말은 ISS를 의미해요. 우주에서 적절한 장비가 없는 인간은 몇 초밖에 버티지 못할 거예요. ISS는 장기간 우주에서 인간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길지만 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제우주정거장에는 3개월마다 식량, 물, 공기, 연료, 과학장비 및 기타 필수품이 재보급됩니다. 임무를 수행할 지구나 사람이 없으면 이 생명줄은 곧 끊어지겠죠. 우주정거장은 시속 28,0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방사선부터 미세 유성, 엄청난 온도 변화 등 매우 가혹한 조건에 직면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패치해야 해요. 마모와 손상 외에도 재보급 임무가 필요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도 발생해요. 2023년에 승무원들은 기압이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누출을 발견했어요. 결국 모듈 중 하나에서 균열을 찾아냈죠. 승무원들은 가까스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기내에 충분한 예비 부품을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재보급 없이 우주정거장을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우주에서 저에너지 LED 조명이 있는 밀폐된 상자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식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비타민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훌륭한 부스터이기도 해요. 공기와 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된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작은 구슬을 통과시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다음 증기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메탄과 물로 변환해요. 물은 다시 산소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주비행사의 건강이에요. 우주비행사들은 극미중력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세심하게 제어되는 생명 유지 시스템에 의존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무중력 상태에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중력이 감소하면 체액이 몸의 윗부분에 축적되기 때문에 마치 머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얼굴이 붓고 빨개지죠. ISS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근육은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뼈의 밀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무원은 매일 엄격한 운동 루틴을 따라요. 심장 근육도 몸 전체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해져요. 지구에 보호대기가 없으면 우주비행사는 지속적으로 우주선에 노출됩니다. 우주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화성이나 달을 대체 거주지로 선택하는 게 더 나을까요? 달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 한 명이 달에 도착한 것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딴 세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성공적으로 지구의 대기를 떠나 다른 대기로 진입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중한 정밀함으로 우주선을 조정한 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인류의 도약이었습니다. 무사히 지구에 돌아왔을 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은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호놀룰루 해안에서 거의 1600km 떨어진 곳에 낙하산이 달린 캡슐을 타고 착륙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우주로 가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잠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발사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훈련과 연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종류의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달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서 과학자들은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대기에서 지구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미세한 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다시 착륙하자마자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괜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보건계는 외계 박테리아를 극도로 우려했고 어떠한 모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구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구조 다이버들은 캡슐이 우주에서 실어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소독하기 위해 요오드로 캡슐 해치를 철저하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후에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기 전에 캡슐 안에서 입도록 BIG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격리 의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후 표백제로 소독되었고 헬리콥터로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후 이동 격리소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격리소는 우주 비행사들이 이동 검역 시설에 있는 동안 하와이에 정박했다가 텍사스 휴스턴의 엘링턴 공군 기지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 비행사들은 달 수영 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밀실에서 보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온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실 매일 달 수영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소독하고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 미생물에 감염될 경우 우주 비행사들처럼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세 남자는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주 동안 격리 상태에서 그들은 폐쇄된 방에서 모든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웃고 농담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꽤 빨리 지루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탁구,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심지어 유쿨렐레 연주하기와 같은 몇몇 활동을 즐겼습니다. 적어도 닐 암스트롱은 그렇게 했어요. 복도에서 앞뒤로 조깅하곤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근육량을 잃기 때문에 운동은 재미로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파티를 열고 격리 상태에서 맞이한 닐의 39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달 수용 연구소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조각 꽂힌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오락거리로 카드게임, 잡지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즐겼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전화를 통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그들 중 한 명이 가족들과 이야기하거나 사적인 일을 토론할 때마다 바쁘게 지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일 건강 진단을 받아야 했고 유리로 분리된 채 나사로부터 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종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이 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달 수영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지난 후 그들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몸에서 걱정할 만한 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에서 온 병원균, 미생물 박테리아는 없었습니다. 지구 근처 이웃 동네에서 떠다니는 바위에 어떠한 생명체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남자는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가 지구 대기의 자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격리는 중단되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전에 격리된 채로 있어야 합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어떤 감염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죠.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 고향으로 화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에서의 임무를 주도하고 화성에 발을 디딜 첫 번째 임무로 로봇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테슬라봇은 2021년에 소개되었고 인간을 매우 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장보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별로 즐기지 않는 일상의 지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 화성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데이터를 얻는 즉시 지구로 보고할 수 있고 실제로 화성에 외계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아마도 환경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 살게 되기까진 거쳐야 할 단계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화성까지 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정교하게 계획된 경로를 따라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로봇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인간들이 함께할 거예요. 당연히 적절한 수면 공간, 운동실, 레크리에이션 룸이 있겠죠. 위험하지만 흥미진진할 거예요. 몇 달간의 여행이 끝나면 그만큼 더 어려운 착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사는 2012년 화성 표면에 큐리어시티를 착륙시키기 위해 특별한 스카이 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화성에 우주선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험난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착이죠. 초기 단계들이 이미 연구되었고 승무원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봇과 엔지니어들은 생활관, 실내 농장,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건설할 겁니다. 물론 그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식량과 자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남으려면 물, 음식,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생산해야 할 겁니다. 화성이 한때 물이 풍부한 원더랜드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빙원 속에 약간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 없이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도전입니다. 척박한 황무지에서 식량을 기르는 거죠. 우린 보호복 없이 숨을 쉬고 돌아다니기 위해 돔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돔에서 식량을 재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작물을 위한 물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생산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연구되면 다음 도전은 정착지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는 명백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태양에너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와 핵 배터리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린 마침내 지구 밖에 정착지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더 많은 우주선들이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계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격리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수백억 달러가 들 겁니다. 인간의 다음 큰 도약을 위한 작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에게 가장 큰 악몽 중 하나는 아마도 돌아올 희망이 없는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끝없이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움직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진공 상태인 곳에서요. 다행히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있어요. 지금 대기권 상층부에서 약 402km의 고도에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그저 우주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우주정거장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추락하지 않으려면 우주정거장은 약 시속 27,353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비행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우주정거장이 지구의 중력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큼 빠릅니다. 하지만 ISS에서 우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한 곳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주 파편들이 많이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체의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제 우주복을 입어요. 우주복에는 산소 공급 장치가 있고 작업 중에 마실 수 있도록 물통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주 유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어락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2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주정거장에 산소가 머물러 있도록 첫 번째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이제 우주 유영을 하려는 찰나예요. 지금 우주 유영을 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물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 센서 그리고 다른 첨단 기기들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국제우주정거장을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한 발 내딛기 전에 우주복을 우주선 몸체에 연결된 밧줄에 연결합니다. 스크루드라이버나 렌치와 같은 작은 공구를 케이블에 고정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우주선을 밀고 나오면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건 그렇고 무중력 지역으로 나가기 전에 우주 비행사들은 거대한 수영장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우주선의 일부를 잡고 수리해야 할 장소로 이동합니다. 작은 나사를 줘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한 우주 비행사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작업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움직임이 느리고 서툽니다. 그리고 피부도 가렵게 만들어요. 작업은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립니다.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서 얼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많은 위험들이 우주 공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나사를 조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렌치가 손에서 튀어나오고 나사가 우주선 선체에서 튀어나옵니다. 나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우주정거장에서 멀어졌어요. 간신히 나사를 잡지만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건 없지만 아직 밧줄이 있어요. 이런, 더 이상 우주복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 부착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정거장에서 그냥 날아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회전하고 있어요. 파란 지구와 검은 우주 공간이 눈앞에서 빙빙 돕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케이블만이 유일한 안정장치는 아닙니다. 우주복에는 세이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트팩처럼 작동하는 연료가 든 배낭이죠. 이 배낭을 작동시키면 비행 레벨이 조정됩니다. 회전을 멈추고 좀 진정합니다. 여러분은 ISS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제 수동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거장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세이퍼는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비슷하게 생긴 세이퍼 제어판을 사용하여 가스가 방출되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시야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조이스틱을 눌러 튜브를 활성화하는데 천천히 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이동해야 해요. 버튼을 잘못 누르면 다시 회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되돌아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모든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이퍼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느린 속도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어요. 배낭이 너무 속력을 내지 않게 하세요. 가속이 시작되면 튜브를 반대 방향으로 향해서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만약 너무 빨리 나면 정거장이 충돌하여 우주복이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침내 ISS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에 매달린 다음 에어락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에어락에 도착합니다. 휴. 하지만 ISS에서 멀리 날아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의 움직임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수 배낭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진정할 수가 없어요. 조이스틱을 무작위로 누르고 무질서하게 튜브를 사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몇 분 정도가 흐릅니다. 정거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세이퍼의 연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ISS에서 멀어진 다음 세이퍼를 사용하여 몸의 회전 속도를 늦춥니다. 이제 ISS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추진력으로 우주 정거장에 접근합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낡은 위성의 작은 금속 조각입니다. 그것이 세이퍼에 충돌하여 배낭을 찢어버립니다. 연료가 우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충격 때문에 다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됐어요. 이제 회전하지 않고 그냥 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침과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밀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복은 몇 시간 동안 충분한 상소 비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도 있어요. 물은 헬멧 목링 안쪽에 부착된 작은 고무 빨대를 통해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그런 상황에 처한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만약 무언가를 옆으로 던질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무거운 렌치를 가지고 있다면 ISS와 반대 방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거장을 향해 몸을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던질 것이 없습니다. 고장난 안전장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산소를 절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천천히 숨을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없는 것 같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른 우주 비행사들이 라디오를 사용하여 연락을 합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동료가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어요. 동료는 2개의 긴 케이블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그중 하나를 줄 거예요. 세이퍼를 이용하여 우주 비행사는 여러분의 방향으로 날아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동료는 우주복의 케이블 중 하나를 풀어서 여러분의 케이블에 부착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여 우주 정거장에 접근합니다. 이 순간 녹슨 볼트가 날아갑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뚫고 들어가 밧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속을 해서 에어락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가장 위험한 우주 임무 중 하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을 구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음식과 산소를 배달하는 우주선이 여러분을 태워서 정거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는 매우 정확한 경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우주선이 여러분을 더 멀리 차버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산소가 다 떨어지거나 우주 쓰레기가 우주복을 파괴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모든 우주 비행사는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해결자분들. 오늘은 몇 가지 고전적인 호기심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우주 왕복선에 올라타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맛있는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명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얼리언을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들을 수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크리스 헤드필드만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 비행사로 일하면서 2차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주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한 침묵이요. 하지만 곧 모퉁이로 돌면 거대한 폭발공, 일명 태양이 나타나요. 소리가 통과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순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미래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며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별일까요? 안타깝게도 별똥별은 결코 별이 아니에요. 유성으로 알려진 작은 우주함 속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멋진 빛의 쇼를 연출하죠. 아, 그리고 신화를 파헤치는 중이니 곧바로 다른 신화를 살펴볼게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약 48톤의 운석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서 기화돼요.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흔적은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 때 실제로는 작은 우주 쓰레기 조각의 소원을 비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구의 성층권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지구 표면 약 11에서 12km 상공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성층권은 멀리까지 이어져요. 만약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날아간다면 장비가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특수 슈트와 호흡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끝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공류를 사진으로 찍어야죠. 그러니 특수 카메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체스트 하네스를 가져가세요. 이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건 어때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구를 떠난 지 102일이 지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사실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는 척추뼈와 관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 이 공간이 거의 완전히 눌려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몸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주 비행사는 장기 임무를 수행하면 키가 최대 3%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사는 당연히 우주복을 맞춤 제작할 때 이 모든 걸 고려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반중력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복이 다시 몸에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며칠 동안 카프리 바지를 입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깃털처럼 대기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기밀실 밖으로 빨려나가면 그 사람은 바싹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태양 그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영하 250도의 온도를 경험하고 햇빛을 받는 신체 부위는 약 250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게 돼요. 폐가 무너지고 혈액이 찬물처럼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화상을 입고 얼어붙고 호흡 능력을 잃고 끓게 됩니다. 으악! 우주 비행사는 매일 초단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앞서 중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거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통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해요. 몸을 묶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특수기에서 역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중력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돼요. 하지만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제가 우주 비행사라면 아주 부드러운 물병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우주 공간에서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비큐 소스 냄새도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속설은 거짓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까워요.
우주 비행사는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우주선이 도킹하고 해치를 열면 보통 우주 냄새를 맡게 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우주에 떠다니는 탄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 비행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단 1초도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 안에 인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화할 거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노화를 겪게 될 테지만 여전히 나이를 먹겠죠. 여러분은 정말 불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바타 1을 보셨다면 인간이 판도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냉동 수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을 얼려 냉동 침대에 넣고 수년 동안 노화하지 않고 여행했어요. 네,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캔을 냉동실에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사람의 몸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할 거예요. 조직과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성간 여행에서 냉동 수면을 취할 순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좀 황당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설계한 드론이 아니라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인간처럼 얼어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